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고1 6월 모의고사의 고전소설 파트였던 매화전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태블릿이 맛이 가는 바람에 어제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강의를 찍는 중인데 좀 늦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강의 한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 줄거리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앞부분 줄거리는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전소설은 사실 문제의 난이도는 현대소설보다는 훨씬 쉽게 나옵니다. 대신에 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 대체 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캐치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고전소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위해서 특히 고전소설은 이 앞부분 줄거리를 놓치지 말고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경기도의 장단 지역, 장단이면 우리 거의 이제 지금 DMZ,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 사이 정도 지역이 되는 건데, 자, 선비 김주부래요. 여러분, 고전소설은 이 인물 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고전소설에서는 인물들의 그 가리키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다가 관직명으로 나오기도 했다가 뭐 조성인, 뭐 조생원, 뭐 조참판, 그다음에 뭐 공, 막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그 대명사가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김주부는 무남동녀, 아들이 없고 딸 한 명. 그래서 딸 하나인 매화라는 인물 또 나왔죠? 매화라는 인물. 자, 이 제목이 매화전이니까 당연히 이 매화가 핵심 인물이 될 거라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슬하에 두다는 거는 자식을 두다는 거죠. 자, 김주부의 외딸이 매화가 되는 겁니다. 조정의 간신들은 뭐예요? 간사한 신하들이죠. 간신들이 김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자, 여러분들 지금도 뭐 정치인들끼리 막 서로 헐뜯고 난리 아니잖아요. 네거티브 하면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김주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김주부를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김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주부 매화의 아버지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친 거죠. 자, 그가 누굽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주부는 매화를 남장시켜. 남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성을 남자처럼 보이게 변장시켰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소설에서는 이 남장 여자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홍기열전이나 뭐 이봉빈전, 최척전, 뭐 옥조호연, 뭐 웬만한 여성 영웅 소설 같은 경우는 이 남장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가장 첫째로는 여성 영웅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서사가 대부분인데 그 전쟁에 나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성으로 변장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여성 억압적인 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벼슬에 올라가는 일이 또는 전쟁에 나가는 일이 남성들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소설에서는 약간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게 남장을 시킨 이유가 어떤 자신의 모함, 자신의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화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고자 남장을 시켰다고 하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화를 길거리에 버렸어요. 지금 매화를 길거리에 유기한 다음에 그 김주부랑 부인만 함께 구월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소설 자체가 이 부분에서 말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웃긴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매화전이 도술소설로 알려져 있거든요. 도술소설? 무슨 말이냐면 이 김주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도술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주부는 이 간신들이 모함하니까 이제 모함해가지고 왕이 잡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왕이 김주부를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할 때 막 도술 부려가지고 구름을 타고 막 날아가지고 구월산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본인은 구름을 타고 와이프랑 같이 구월산으로 떠나갈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매화는 남장시켜갖고 유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매화를 왜 놓고 왔냐고 뭐라고 하니까 남장해놨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막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구름 타고 같이 날아가갖고 구월산에 같이 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약간 말은 안 되는데 그 매화가 유기시킴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조금 인위적인 버림,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 좀 궁금할 게 있는 게 조선시대에 그 남장 여자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저 수업하다 보면은 아니 여자를 아무리 남장시켜도 여자인 걸 모르겠느냐, 생김새가 그래도 좀 다른데, 학생들이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소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남자랑 여자랑 구분하는 가장 1차적인, 물론 이게 예외가 많고 이건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차적인 구분법은 머리의 길이에요. 웬만한 평균적인 여성의 머리는 남성의 머리보다 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남성들이 머리를 깎지 않았죠. 신체 발부 수지보모. 그래가 이 신체의 털끝 하나도 부모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 때문에 조선시대 남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대신 머리를 틀어 올려가지고 상투를 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투의 존재 여부가 남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을 이렇게 상투를 틀어가지고 남장을 시키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아 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선시대의 남장 여자 모티프가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장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매화가 이제 버려졌는데, 매화는 지금 이제 부모를 잃고 버려졌죠. 근데 조병사 집 12라는 거는 또 조병사 인물 하나 나왔네요. 자, 조병사네 집 10이라는 건 여자 종인을 말하는 여자 종 12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 공부를 하면서 성장한다. 굉장히 웃긴 게 여러분들 기아 모티프, 그러니까 버려지는 여성이 남장을 해가지고 버려지는 모티프가 고전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필 우리나라 고전소설에는 전부 다 이 버려진 여자애가 어느 집에 발견되거든요. 항상. 근데 그 집에는 이 버려진 여자 주인공과 나이가 비슷한 남자 주인공이 항상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둘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러브가 싹트게 되는 그런 어떤 뻔한 스토리가 우리 고전소설의 대부분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전소설은 다양성이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많이 독해를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 패턴대로 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이때 양유는 그 아들이었죠. 양유가 매화를 찾아서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가 눈물을 흘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양유가 말하기를 그대는 누굽니까? 매화야 어찌해서 먼저 왔으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같이 갔다는 얘기죠. 평소에는 학당에 같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너 왜 오늘은 먼저 왔니?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아마 곡절, 이유,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는데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남복을 입은 여자가 있대. 남복은 남자의 복장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럼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으로 수문수문 대고 있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다망설이라고 들어봤어요? 가다망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소문을 막 퍼뜨리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는 친구가 있대. 여자가 남장을 한 애가 있대. 근데 이 썰은, 이 찌라시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 여자가 지금 누가 됩니까? 매화잖아요, 매화. 실제로 매화가 남장을 하고 지금 여자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문의 근원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은다는 건 내가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운가 싶으니, 그럼 너 혹시 여자가 분명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양유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 매화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진짜 매화가 너무너무 남자같이 생겼다면 의심을 안 하겠죠. 뭔가 약간 외향해서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증거는 나중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매화가 기분 좋은 듯이 웃으면서 가로되, 어린아이, 내가 지금 어린데 부모에서 버려져가지고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어찌 슬프지 않을까. 또 양유야, 내 몸이 여자라면 여자라고 당당히 밝히고서 길쌈, 옷을 짜는 거죠. 옷을 짜는 거. 그러니까 옷을 짓는 거는 여성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만약에 여자면 여자라고 밝히고 여자 일을 배울 것이지, 내가 무슨 이유로 남자복을 입고서 남을 속일까. 내가 원래 골격이 뼈가 연약해가지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자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약간 그 생긴 게 약간 여리여리하긴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여자라고 막 소문을 퍼뜨리긴 하는데 분명히 나중에 장성해서 골격이, 내가 뼈대가 튼튼해져서 내가 나중에 크면은 대장부가 분명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양유가 이제 떠보고 있어. 너 여자 아니야? 라고 떠보고 있으니까 나 남자야. 나 그냥 약간 골격이 여리여리할 뿐이고 나중에는 내가 아주 튼튼한 남자로 자랄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여자임을 안 밝히고 있죠. 하고서
단정에 앉아갖고 풍어를 읊으니, 자 여기서는 이제 풍어라는 건 이제 시, 노래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소리가 웅장해가지고 호치는 뭐 아주 깨끗한 흰 이빨이란 뜻인데, 자 호치를 들어 옥반을 치는 듯, 옥반은 어떤 그 예반,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아주 옥으로 된 만든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치는 듯,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그 노래 소리가 아주 웅장하고 남자 같았다는 겁니다. 자 치는 듯 분명히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유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남자구나, 남자가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향이 만당하다는 얘기는 이상한 향기가 학당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향기가 만당에 가득 차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약간 그 뭔가 이 양유의 마음이 좀 꿀렁꿀렁했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 어떤 이상한 향기가 이 학당을 채워서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라. 엥? 갑자기 왜 마음이 상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양유가 이미 매화를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동성애 코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양유가 이미 매화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화가 여자였으면 바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좋은데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혹시 여자가 분명한가라고 진짜 그랬으면 바라는, 여자에게 바라는 마음에서 떠봤는데 딱 보니까 딱 봐도 남자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에이 남자네, 아휴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다. 자, 계절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춘삼월은 계절적 배경,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월. 자, 춘풍을 못 이겨. 춘풍이라는 건 봄 기운인데, 여러분들 이제 봄 되면은 약간 이제 연애 욕구가 발동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 봄 되는 마음이 이제 꿀렁꿀렁하면서 이렇게 싱숭생숭하면서 연애하고 싶다, 이런 게 이 호르몬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이 봄 기운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 경치죠. 산이나 이제 물 등의 경치를 따라서 이제 놀러다 유람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니나노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바깥에 갖고 지금 꽃놀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풍월 시를 지어가지고 화답함에, 자 지금 뭡니까? 그 3월이어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둘이 밖으로 놀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시를 지어가지고 주고받고 있는데, 먼저 누구 시가 나오냐면은 양유가 먼저 쓴 시가 나옵니다. 양유가 남자 측에서 시를 뭐라고 썼냐면, 잘 보세요. 이 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은. 자, 일단 이거 가기 전에 갑자기 지금 소설이 나오다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삽입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삽입시. 자,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삽입시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삽입시가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옛날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갑자기 소설이 나오다가 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게 한문 소설이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지었던 거란 말이지. 근데 이 한문으로 지금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소설보다는 옛날에는 한시가 훨씬 더 대중적인 장르였어요. 대중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극진한, 사람의 어떤 벅찬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소설이라는 양식보다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시라고 하는 양식이 훨씬 더 익숙했어요. 그 영향이 일단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삽입시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서적 기능입니다. 정서적 기능. 자, 이런 소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시는, 자 먼저 등장인물의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서사적 기능입니다. 서사적 기능. 자, 이 서사적 기능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서사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40번 보면은 삽입시에 대한 보기를 준 다음에 이 시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따로 하나 출제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정확히 보도록 합시다. 자,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자, 봄빛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플러스 시어가 되겠죠. 근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 건 뭡니까? 마이너스 시어가 되겠죠. 야, 나는 즐거운데 너 왜 안 즐겁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양유가 먼저 봄빛을 얻었다는 얘기는 왜 봄빛을 얻었을까요? 지금 여기 춘풍을 못 이겨라고 돼 있으니까 봄 돼가지고 싱숭생숭하면서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봄 돼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 설렘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즐거운 기색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유가 다시 이제 매화가 이제 글을 써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글을 받아보고 양유가 이렇게 썼으니까 매화가 이걸 보고서 양유한테 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장. 이 글에 대한 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매화의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가 훨씬 중요해요.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잘 봐요. 이렇게 지금 매화가 답장을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유가 그걸 보고서 갑자기 놀라서 야, 너 진짜 여자네. 너 여자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에? 이 시를 보고서 갑자기 와, 너 여자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이 시 안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유추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시는 비유적인 시가 되겠다. 비유적인 시. 자, 무엇이 어떻게 비유되었는지 좀 살펴봅시다. 자,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나비가 상징하는 게 있을 거고 꽃을 상징하는 게 있을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나비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면 양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꽃이 매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유가 매화를 알지 못하고죠. 자, 나비랑 꽃은 뭔가 이제 서로 러브하죠. 왜냐하면 나비가 꽃을 이제 찾아다니니까. 우리 고전 문학에서 나비랑 꽃은 흔히 남녀 관계로 비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비랑 꽃 중에서 누가 여자로 비유가 될까요? 바로 꽃이 여성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유야, 너 왜 나 못 알아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여자인 내가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나 못 알아봐? 이 말이에요. 야, 나비야, 이 양유야, 너 네 앞에 꽃이 있어. 근데 왜 못 알아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라는 구절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보면은 원앙새가 뭡니까? 양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화가 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야,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다가 그래, 야, 너 왜 나한테 대시 안 해? 왜 나 여잔데 너 왜 나 몰라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로 만약에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은 이 원앙이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부부의 금슬을 상징해요. 부부의 끈끈한 정, 부부를 상징하는 게 보통 원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앙이 물을 얻지 못하였다는 거는 이 부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커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앙이 이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게 물을 못 얻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성립이 안 되고 있도다. 약간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시의 기능이 뭡니까? 자기가 여자라는 거 일부러 약간 티 내는 거예요. 일부러. 야, 너 왜 나비가 꽃을 못 알아보듯이 너 네 앞에 있는 여자를 왜 못 알아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유가 이제 그 의미를 캐치하고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벌써 여기서도 나타나죠. 야, 너 뭔가 좀 약간 여자하게 생겼나 봐요. 뭔가 예쁘장하게 생겼었나 봐. 그래서 네가 좀 생긴 게 달라가지고 내가 좀 좋아했더니,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약간 동성애 코드가 조금 있었던 거죠. 내가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진짜 여자네. 아, 너 진짜 여자였구나라는 걸 이때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시의 기능이 뭡니까? 자, 일단 정서적 기능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도 당연히 인물의 정서가 나옵니다. 야, 나는 즐거워. 근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어떤 뭡니까? 자기는 즐거운데 너는 왜 안 즐거워라고 지금 내 마음을 밝히면서 상대의 기분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뭡니까? 일종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양유가 자기의 을 못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양유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통해 가지고 이 시에서 약간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서사적 기능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를 주고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성사되고 있습니까? 자, 여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결국 양유가 매화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 전
전개의 기능을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삽입시도 역시 인물들의 생각, 정서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둘을 청혼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의 전개에 어떤 탄력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내려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백년해로 어떠하려? 백년해로가 뭡니까? 자, 그 청혼하는 거죠. 지금 우리 부부가 되는 것이 어떠하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매화가 고개를 숙이고 수색은 뭡니까? 걱정하는 기색이거든요. 근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가로되. 자, 그러면 이 청혼을 받았는데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런가 들어봅시다. 나는 여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대는 사부집, 사대부죠. 높은 집이죠. 높은 집안 자식이요. 나는 유리걸식 하는 사람이라. 유리걸식이라는 거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걸식, 밥을 구걸하는, 밥을 빌어먹는 사람. 나. 그러면 뭡니까? 지금 약간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너는 높은 집 아들인데 나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고아 출신이야. 근데 어찌 우리가 부부가 될 수 있겠니? 나라고 양지작이라고 하는 거는 양지 쪽이거든요. 양지 쪽. 양지라고 하는 거는 양지. 햇빛 뜨는 사이드를 양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그럼 양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양지랑 당연히 플러스 쪽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볕이 잘 드는 쪽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양요와의 혼인했을 때 어떤 사대부의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위가 높고 편안한 삶,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난들 그러고 싶지 않겠느냐마는 피차 서로 부모의 명령이 없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 지금 자유연애하고 있죠. 자유연애. 지금 지들이 좋아가지고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청혼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결혼의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만나. 갑자기 그 부모님이 이 어른들 둘이서 동네에서 만납니다. 물어봐요. 당신 딸이 나이가 몇 살이요? 한 18쯤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18인데 결혼시키는 게 어떻소? 좋습니다. 그래갖고 부모님 둘이서 결혼을 합의를 봐. 그런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너 결혼하기로 했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 결혼식 당일날에 부부끼리 처음 만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결혼의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는 건 바로 중매, 부모님의 명령을 통한 중매가 조선시대의 정상적인 결혼 루트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의 명이 없고 또한 예절을 행하지 못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예절을 제대로 못하면은 당신 가문에 욕을 끼칠 것이니까 어찌 내가 불효짓을 하리요. 자, 그 다음에 문호는 나의 가문도 되겠죠. 너나 나의 가문에 욕을 끼치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떻게 불효짓을 하리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프로포즈를 수용하는 것 같습니까? 거절하는 것 같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 거절하는 것 같죠. 우리 급이 안 맞아.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지금 정상적인 루트도 아니잖아. 나 걱정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약간 여지를 남깁니다. 밀당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결혼한다면 난들 아니 좋겠어요? 나라고 안 좋겠어요? 라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는 말. 그래도 만약에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나 결혼할 생각이 있어 라고 마지막에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양유 좋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양유가 기쁜 기색이 얼굴에 가득해서 말하기를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우리 부모님 허락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침 이때 아까 시비 얘기했었죠? 이 시비는 시비 터는 게 아니라 여자 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자 종인 옥란이가, 이 옥란이는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양현의 집안, 조병산의 집안, 조양현의 집안의 계집종이 되겠습니다. 급히 와서 이제 묻기를 외당에 상객이 왔으니. 상객이라는 건, 외당이라는 건 그 남자들이 거처하는 그 집의 그 중심 건물인데, 자, 상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송강호죠. 송강호입니다. 영화 혹시 관상 보신 분들 아십니까? 관상? 영화 관상이라고 있는데 그 관상쟁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얼굴 생긴새를 보고서 그 사람의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관상쟁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상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상 봐주는 사람, 돈 받고 관상 봐주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이 생원님은 누굽니까? 바로 양유의 아버지인 조병사가 되는 겁니다. 자, 생원님이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들을 관상을 봐주고 싶은 거지 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너 니네 들어와, 니네 관상쟁이 왔으니까 니네 관상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점쟁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사가 얘기하기를 야, 두 아이 관상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객이 얘기하기를 매화를 보니까 여자로소이다. 자, 이 상객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아주 용한 사람이에요. 아주 점쟁이가 용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자마자 여자라는 거 딱 알았어. 남들 잘 모르는데 여자라는 거 바로 알고 있죠. 어떤 신기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뒤에 나중에 보면 더 쩝니다. 자, 봅시다. 매화를 보니까 아, 이 사람 워먼이에요. 워먼. 걸이야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가 이제 뭔가 웃기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조병사는 매화를 남자인 줄 알고 거두었는데 양유 남자 그 동료 친구인 줄 알고 거두었는데 갑자기 지금 여자라고 씨부랑 되니까 병사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야, 너 돌팔이 아니야? 너 잘못 봤어. 어떻게 이 매화 보고 여자라고 할까? 이제 상객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여자는 누굽니까? 매화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남자 옷을 입고서 남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어찌 내 눈에 벗어나리, 어찌 내 눈까지 속이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관상쟁이가 매화가 여자라는 걸 너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매화가 이제 뻘쭘해가지고 학당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매화의 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 여자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새끼. 얘 여자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유를 보고서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유를 보고서 자, 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얘는 나중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한 나라의 재상이 될 상이요. 자, 그러면 아주 좋은 관상이죠. 야, 너 나중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높은 장관까지 오를 관상이야. 자, 여기까진 좋은데 갑자기 불쌍하고 가련하도다. 아주 불쌍하도다. 나이가 16살이 되면은 호식할 상이오니. 호식이나 뭐냐면 호랑이 호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아니고요. 자, 호랑이한테 먹힐 상이오니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잘 봐. 재상이 될 만한 얼굴감인데 16살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앞에서 관상 보면서 얘 나중에 16살 되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뭡니까? 관상쟁이라고 하고 왔도다.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 새끼 쫓아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황당한 거죠. 아들 보고 지금 나중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객이 일어나더니 두 걸음 만에 인홀불견이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축지법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비현실적인 요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의 비현실적인 요소 드러납니다. 여기서 왜? 이 병사가 두 걸음 걸으니까 없어졌대. 이 사람 지금 전멸 썼죠. 지금 전멸 써가지고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록 이제 이상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상객이 앉았던 자리에 봉투가 놓여 있다는 거. 지금 완전히 희한한 지금 도술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 걸음 걸어서 사라지더니 봉투 하나 뚝 떨고 간 거예요. 자, 즉시 개탁 열어보는 거죠. 즉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양유와 매화가 부부가 안 된다면은 임진 3월 초 3일, 이거 언제겠습니까? 16살 되는 해겠죠? 아까 예언한 것처럼 양유가 16살 되는 3월 달에 반드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리라 지금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언을 봉투로까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말로 했을 때는 이 조병사가 이 양유 아버지가 이 관상쟁이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기서 불신하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봅시다. 여기 봉투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병사가 크게 놀라가지고 무수히 슬퍼하다가, 자, 지금 여기서 슬퍼한다는 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선 믿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바로 이 두 걸음에 사라지는 이 관상쟁이의 신비로운 능력 때문에 저 사람 진짠가 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슬퍼하다가 이제 매화를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자, 매화 보고 너를 보고 여자라고 하는데 진짜 괴이하도다, 이상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믿어가지고 이제 매화가 또 진짜 여자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넘어갔어. 지금 이 병사가 완전히 지금 이 도술 보고서 까무라쳐가지고 이 완전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마 매화도 진짜 여잔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너를 보고 여자라니까 신기하도다 이상하도다 하니까 자 매화가 이제 절하고 가로되 여기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이실직고를. 자 소녀가 어찌 더 속이리까. 기망은 속인다는 겁니다. 소녀가 진짜 여자가 맞습니다. 소녀가 일찍 부모를 이별해서 버려졌는데 일신 내 몸을 감출 길이 없어가지고 남복을 입고 남자 옷을 입고서 병사님을 속였으니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조병사 양유의 아버지한테 자기가 여자였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병사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양유 아버지가 놀라며 또한 크게 여기서 중요한 멘트. 기뻐하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뻐하며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자, 지금 매화가 여자인 걸 알아가지고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쁩니다. 오히려 기뻐요. 자, 여기서 기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매화랑 뭡니까? 매화하고 양유하고 결혼을 안 시키면 잡아먹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화가 남자면 결혼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는. 근데 여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시킬 수 있구나 해가지고 기뻐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매화가 정말로 매화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양유랑 실제로 이제 결혼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매화가 여자라는 걸 알고 절대 지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게 조병사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안방이거든요. 이게 어디냐면은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거주하던 방입니다. 자, 근데 왜 내당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교적이고 아주 딱딱한 꽃머적인 가치관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7세 7살 이상이 되면은 부동석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외라 그래가지고 남자랑 여자랑 공간을 다르게 썼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랑 여자가 한 방에 있거나 한 방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유교적 가치관에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여자들의 생활구역이 따로 있었고 남성들은 남자들의 생활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당, 이 안 내자가 바로 그 여성들의 어떤 거주 구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화의 손을 뒷걸어서 내당에 들어가가지고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자, 이 부인은 뭡니까? 그 와이프가 되겠죠. 와이프, 그 조병사의 와이프가 되겠죠. 자, 매화가 알고 보니 여자라 했더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지금 긍정적 입장입니다. 자, 여자의 행실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씨 부인이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조병사하고 조병사 와이프하고 다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병사가 외당에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양유를 불러서 가로되, 매화가 알고 보니 여자라고 하니 앞으로 매화와 더불어 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게 바로 남녀 7세 부동석, 결혼하기 전까지 매화와 같은 곳에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신데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오. 자, 이런 게 우리 좀 약간 맨날 흔하게 나오는 뭐가 됩니까? 어떤 서술자, 편집자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서술자의 생각이지 어찌 거역할 수 있으리오. 이게 바로 이제 그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각설, 차설 이런 얘기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전환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냥 어떤 상투적인 말이에요. 자, 매화는 여자복을 이제 드디어 남복에서 여복으로 갈아입었죠. 자, 여자 옷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으며, 자, 지금 뭐냐면 매화랑 양유랑 맨날 단짝처럼 붙어 다니다가 지금 처음으로 거주 구역이 분리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자, 시서의 뜻이 없고, 시서라는 건 공부죠. 지금 여러분들과 정확히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공부의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자,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멀명사창 밝은 달에, 그 다음에 달이 밝게 비치는 창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탄식하기를,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자 옷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왜 너 남자라고 나 속였느냐? 부모님의 명령이 엄하시니 누구로 같이 공부하며 누구로 하여금 놀잔 말이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양유는 매화가 여자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좋아했는데 결혼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너무 안 좋아. 왜냐하면 얘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된 뒤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라는 게 밝혀지니까 서로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체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누구랑 놀잔 말이냐, 외로움을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있다 없으니까 그 매화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탄식하니까 이때 최씨 부인이 양효의 계모, 알고 보니까 지금 조병사 와이프가 아까 최씨였죠. 최씨 부인. 근데 이게 사실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 계모였던 겁니다. 계모.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조병사의 아들인 양유랑은 그 양유를 낳지 않은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계모인 건데 이 계모라서 매화의 인물을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상처라는 거는 아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최 부인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동생이 결혼을 했었거든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게 이제 상처했다는 거죠. 자, 상처한 남동생이 있음에 혼사할 뜻이 있어서 계책을 꾸미더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이게 좀 약간 독특한 점인데, 보통 이런 어떤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양효의 어떤 지금 짝꿍인 매화가 여자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계모가 이 매화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은 좀 특이한 게 이 최부인이 매화를 좋아해. 너무 마음에 들어 얘가.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누구랑 결혼시키고 싶냐면은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매화가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 양유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남동생이 우선인 거야. 그래가지고 매화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양유한테 결혼시키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 혈육이 아닌 양유랑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혈육인 남동생한테 매화를 결혼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악한 계책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최부인은 매화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악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루는 그 조병사가 최 씨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옛날에 관상쟁이가 이러이러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매화하고 그 양유가 결혼을 안 하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 기라고 흉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리요? 자, 매화는 양유랑 동감이고 인물도 비범하니까 혼사함이 어떠하리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양유하고 매화하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첫째, 옛날에 상객이 결혼을 안 하면 잡아먹힌다고 했으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 양유랑 심지어 동갑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매화가 인물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어떠냐, 지금 세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 부인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남동생하고 매화하고 맺어주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최 부인이 얼굴색이 변해서 말하기를, 자, 저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대부의 후계자요.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아이. 얘는 그냥 빌어먹던 아이인데 매화의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매화의 인물만 보고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자,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냐면은 매화의 근본을 까고 있죠. 매화를 까고 있죠. 근데 이거 진짜로 매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지금 최 부인이 매화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화를 이렇게 까는 이유는 양유와의 결혼을 막고 자기 남동생이랑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까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또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병사가, 그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나중에 이제 매화의 근본을 알아본 다음에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화전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이 뒤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양유랑 제대로 결혼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최 부인이 매화를 남동생이랑 맺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매화가 이걸 이제 완강히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매화가 쫓겨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쫓겨났는데 막 이 최 부인이 매화를 나중에 막 납치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매화가 우물인가 호수인가 자살하려고 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매화의 친부모였던 김주보, 아까 그 구월산으로 김주보랑 와이프랑 구월산으로 지금 피신했잖아요. 구름 타고서 구월산으로. 갑자기 이 김주보가 도수를 보여가지고 막 매화를 구해줍니다. 아니, 이렇게 도수를 잘 쓰는 사람이면 애초에 버리지를 만든가. 자, 어쨌든 매화를 구해줘가지고 이 구월산으로 가가지고 이 가족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유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호랑이에 물려가요.
왜냐면 지금 결혼을 못하게 됐으니까 예언이 실현이 되는 거죠. 자, 호랑이에 물려가는데 정말 고전수술의 우연성. 이 호랑이가 물어다가 어디다 갔다 오느냐면은 호랑이가 뜬금없이 이 양유를 구월산으로 물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매화랑. 막 그런 어떤 황당한 이야기가 나중에 펼쳐지고 막 나중에 임진왜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데, 자,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매화전 그 전체 풀을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 문제. 자,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잘 풀 수 있게 문제를 좀 흩뜨려 놨으니까 자, 좀 같이 봅시다. 자, 38번 봅시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의 전체적인 서술 특징을 물어보는 거게 되겠습니다. 1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체되고 있다. 이걸 무슨 구성이라고 합니까?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역순행적 구성. 시간이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구성. 자, 아니게 되겠죠.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행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장면을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면을 빈번하게 바꾸는지도 모르겠고 이 분위기가 긴박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닌 게 되겠죠. 자, 3번,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자, 공간적 배경은 나오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당이라든지 뭐 이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닌 게 되겠고요. 4번, 인물과 인물의 첨예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자, 뭐 이 부분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도 않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여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무슨 시점이라고 합니까?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밝혀주는 그런 시점. 자, 이 소설의 시점이 무슨 시점입니까? 바로 전작시가 되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마음속을 전지적으로 전능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양유가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러라. 양유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서술자가 양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양유가 크게 놀라 기뻐하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술자가 양유의 마음속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계속 나올걸요. 예를 들어서 병사가 무수히 슬퍼하다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병사가 크게 놀랐다 이런 것도 전부 그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를 서술자가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으니까 전형적인 고전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좀 풀어봅시다. 윗글에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물. 자, 양효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는 사람들의 소문 듣고서 매화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여자가 남자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에 2번 봅시다. 매화는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양유의 처문을 긍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내가 좀 신분이 안 좋긴 하지만 부모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결혼하면 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만 있다면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상쟁이는 양유랑 매화가 결혼을 안 하면은 양유에게 불행이 닥칠 것. 어떤 불행입니까? 바로 이 호식이 되겠죠. 호식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이 병사는 1번 매화의 용모와 2번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를 바탕으로 혼인에 대해서 최 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자, 혼인에 대해서 최 씨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근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은 상객의 말과 그다음에 양유의 매화의 나위와 그다음에 인물의 비범함입니다. 비범하다는 거는 실력이 뛰어나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매화의 용모, 물론 이게 비범하다는 거에 여기 뭐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양유의 적극적인 결혼 의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양유도 저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니 결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4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매화의 근본을 핑계 삼아서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매화는 근본도 없는 애인데 왜 혼인을 시키려고 합니까? 근데 여기 아주 잘 써놨죠. 핑계 삼아죠. 핑계. 이건 다 핑계죠. 왜?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진심이 아니라 핑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라스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속에 삽입된 시, 바로 이 삽입된 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삽입된 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인물의 심리 드러낸다 1번, 그 다음에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당연히 심리 드러나고 있죠. 봄빛을 얻었다는 심리,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당연히 여기도 나오죠. 양유를 나비에 비유하고 매화를 꽃에 비유하는 등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매화와 양유의 사랑이니까 그 부분도 드러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사건을 전개시키거나 이거 가능하죠. 사건 전개의 방향, 이게 바로 서사적 기능인데 뭡니까? 이 부분, 이 시를 통해서 둘이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 서로 청혼을 하게 만들죠. 그런 점에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위기 형성, 어떤 봄에 어떤 그 무르익은 그 약간 울렁울렁하고 설렘설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매개체, 이 둘이 이 시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지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이 보기가 있으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어떤 그 작품의 특성이 각각 어디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글로 가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어떤 모의고사 풀든 어떤 그 고전 시간이나 문학 지문을 풀든 간에 이 보기를 대응시키는 연습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A가 뭐죠? 양유의 글, 바로 이게 이제 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가 이 매화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양유의 글은 양유의 심리 상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맞죠. 양유의 봄이 와가지고 설렁설렁한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양유의 글을 본 다음에 매화가 그러니까 심리 상태는 뭐랑 연결된 겁니까? 요 부분하고 연결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유의 글을 본 후 매화가 답장을 쓴 것이 인물 간의 의사소통의 행위를 볼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그 매화의 시에서 나비는 양유를, 꽃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맞게 되겠죠. 어느 부분입니까? 인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요 부분에 대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그 매화의 글을 본 후 양유가 매화에게 청혼한 것으로 볼 때 사건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맞겠죠. 이 부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게 되겠죠. 자, 여기 사건 전개 방향이 있지만 해석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보고서 어느 부분에서 둘이 순탄치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까? 자, 그런 거 없죠. 나 즐거운데 너 왜 안 즐겁니? 너 왜 나 못 알아보니? 이런 것뿐이지 앞으로 뭔가 막 고난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시어, 상징적인 시어들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수 있겠고, 이 문제가 그 고전 소설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서정 장르, 시의 장르를 결합해서 물은 아주 괜찮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매화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